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3일이고 일요일이네요. 오늘은 국방론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겠고, 대문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이제 탱크나 뭐 보병 전투차 내지는 뭐 보병 수송 장갑차에 쓰는 능동 방어 시스템, 예전에 한번 국산화가 된 바가 있었는데 K2 전차용으로 적용을 못됐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개발될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년, 15년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뭐랄까, 호사스럽다,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바뀌었죠, 많이. 십몇 년 만에. 이제 일반화 돼가는 추세예요. 근데 우리 것은 아직 적용이 못 되고 있고, 몇 가지 한계점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는 이제 그 사이에 우리 K2 전차도 수출하게 되고, 뭐 레드백 같은 것도 해외 시장에 지금 가능성이 보이고 이런 상황에, 거기는 이스라엘제 지금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하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내수 시장도 엄청난데 앞으로 이제 창정비를 하거나 차세대 모델이 나오거나 또 뭐 다른 기타 개량을 한다고 할 때 이 능동 방어 시스템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됐어요. 예, 우리 수량이 많잖아요. 뭐 과거에 이제 개발했던 전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 과제 제안서를 봤을 때 좀 반가웠던 부분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과제 제안 요청서인데, 2022년 10월에 나온 거니까 뭐 엄청나게 최근이죠. 여기 보면 이제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다중휘업체 대형 지능형 능동 방어 기술 이렇게 돼 있는데, 무기 체계 패키지형이고, 이거는 그 응용 과제고 거의 체계 개발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저기에 대한 요소 기술들이 이미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해외 트로피 시스템이나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 또 우리가 K2용으로 개발됐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요. 다른 무기 체계보다는. 그래서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의 바탕을 두고 제 판단을,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여기는 과제 제목에는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기갑 세력 전반으로 봐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차 내지는 뭐 차량용 장갑차, 뭐 K200이 성능 개량이 된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지금 해외의 시스템의 추세가 보면 하나를 개발해서 모든 체계에 적용시키는 것이거든요. 예, 모듈형으로. 그게 맞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이라고 국한시킬 필요는 없는데, 이게 뭐 K2 전차권은 조금 부담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렇게 개발된 것이 뭐 전차를 포함한 다른 기동 장비에도, 기갑 장비에도 적용되지 않을 리가 없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 자, 볼까요? 이제 목표를 보면은 뭐 26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약 360억을 투입하는데,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 우리 이제 K2도 뭐랄까, 이제 수출의 문을 열었잖아요. 폴란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스라엘 업체, 특히 트로피 시스템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죠. 미국이나 스독 같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개발하던 게 있었지만, 실전 경험이 있고 실전을 통해서 확인된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장점들도 있겠죠. 거기를 다 채용했잖아요. 레오파르드 전차의 최신 개량형에도 트로피, 에이먼 에이브람 전차 최신형에도 트로피를 채택했거든요. 그들의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새로운 능동 방어 체계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트로피 시스템을 너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그거에 넘어선다는 면에서 트로피를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위협체 종류, 그리고 그 위협체가 우리한테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느냐, 위협체 및 거리, 저기에 따라서 다른 대응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시스템으로 세분화시키겠다는 거죠. 그 말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적 위협체의 종류와 거리에 따라서 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방어 능력을 훨씬 올리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구 과제를 읽어봤을 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게 있죠. 첫 번째 거는 뭐냐, 과제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복합형 능동 방어 기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합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밑에 나오는 DIRCM과 통합했기 때문에 복합형. 그런데 어떻게 보면 DIRCM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수동형이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형이라는 것은 몇 가지 종류의 능동 방호 시스템이 한 가지 이상의, 죄송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시스템이 능동 방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시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 다른 슬라이드를,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게 지상용 지향성 방해 기술이죠. 즉 DIRCM이에요. 일단 우리는 헬기용으로 개발했죠. 저게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교란시키는 거, 레이저 빔을 쏘아서 나중에 비행기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까지는 제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것을 지상형으로, 탱크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전차나 장갑차용으로. 이거는 아주 대단한 차별성이라고 봤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DIRCM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있는지. 그들의 항공전력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한 것이거든요. 예, 헬기도. 예. 그래서 DIRCM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도 여러 해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1, 2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들의 헬기에 장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투용 헬기에는. 거기에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DIRCM을. 근데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전차의 능동 방호 시스템에 그걸 적용을 하겠다는 거니까. 예. 아직 딴 데서는 크게 깊이 있게 생각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4년 만에 실증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예. 자, 볼까요? 과거 K2 전차 시스템 처음 나왔을 때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레이더 시스템이에요. K2에. 여러분도 뭐 K2 전차 사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뭐냐면은 수동 방호 시스템이에요. 저기 날라오는 미사일이나 뭐 위협을 인지해서 이제 다중 연막을 칠 수 있는, 여기서 그림에서는 안 보이지만 저 뒤에 연막탄 발사기가 있습니다. 포탑 빗면에 발사해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도 차단하고 뭐 레이저도 차단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레이더예요. 그 뒤에 오른쪽에 보면 빨간 레이더 비슷한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 위에 볼록 튀어나온 게 있고, 저게 우리 능동 방호 시스템용 레이더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큰 빨간 동그라미, 저기 발사체 보이죠? 저게 대형 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라도 그때는 되게 멋져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번잡하죠. 예, 번잡하고 다른 차체에 적용하기도 조금 난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여기 뭐 내용들을 보면은 가장 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제 탄의 종류가 우리 보병들이나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아군 병력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형태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명중률 같은 거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방호 능력은.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복잡하다, 보는 것처럼. 그래서 수동 방호 시스템하고 막 헷갈릴 수 있다. 예, 교통 경력이 잘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해 놓고 K2에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건데, 벌써 지금 한 10여 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채택이 못 되고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는 과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복합형 능동 방호 시스템의 과제의 개념이 뭐냐면은, 이게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위협의 종류, 위협의 거리,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나누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각각 다른 대응 체계를 적용할 것 같다. 이거거든요. 훨씬 간소화된 시스템으로. 여기 보면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느냐면, 고속 위협체인 성형 자격탄과 저속 위협체인 ATGM 이러면은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죠. 그리고 RPG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무유도 로켓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밑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고속 위협체인 성형 자격탄, 성형 자격탄을 고속 위협체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성형 자격탄은 뭐냐면, 대전차 미사일도 사실은 성형 자격탄이잖아요. 저기 텐덤 탄두가 연이어져 두 개가 달려있는 게 요즘 추세잖아요. RPG도 마찬가지예요. 성형 자격탄이에요. 그것도 텐덤 탄두 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말하는 고속 위협체 성형 자격탄은 뭐냐면은 화포로 발사되는, 지금 화포로 성형 자격탄을 상대방 전차에 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차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니면 화력 지원용, 뭐 요즘 나오기 시작하는 105mm 포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속 위협체인 승형자격탄은 전차포에서 발사하는 승형자격탄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대탄이라고 하나요? 그겁니다.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저속 위협체인 대전차 미사일과 RPG와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밑에 다른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적절한 내용이 다 다른 슬라이드에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고속 위협체는 승형 자격탄, 즉 전차에서 발사하는 승형 자격탄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속 위협체는 말씀드렸죠. 저것을 구분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저건 이제 위협체 성격이죠. 성격이고 거리에 따라 다른 게 있어요. 거리를 근거리에서 저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원거리에서 저격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서로 좀 중복되면서 겹쳐요.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저기 RPG 근거리에서 요격하겠죠. 예를 들어서 전차에서 한 10m 정도, 10에서 20m 안팎에서 요격하죠. 승형 자격탄도 거기에서 요격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영어로 말하면 콜레터럴 데미지고 우리말로 하면 아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주변에 우리 아군 병사들이 있다고 봤을 때. 그래서 그게 파편이 얼마나 나오느냐, 뭐 포갑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아군한테. 그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웬만한 것은 멀리서 요격을 하면 아주 좋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아군 피해 걱정할 것도 없고 요격하는 방법도 가장 효과적인 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군 피해 고려 없이. 그래 할 수 있는 게 즉 대전차포를 먼 거리에서 요격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우리 요격탄으로 탱크에 장착된 그 능동 방어 시스템의 요격탄으로 하기에는. 그렇지만 대전차 미사일은 원거리에서 요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속도가 느리니까. 자, 제가 원거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거리에서 요격하면 요격할수록 우리 아군의 피해는 전혀 없어요. 즉 원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자, 아군의 피해 예를 들어서 뭐 50m, 100m 이상만 전방으로 벗어나도 훨씬 많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 점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많이 다르다. 특히 트로피 시스템과는. 그 점이 큰 차이라고 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게 의외로 복잡하더라고요. 자, 고속탄, 저속탄이 이제 아까 속도를 구분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날탄, 뭐랄까, 날개 안정 철갑탄, 활강포에서 발사되는 거는 최고 시속이 아마 초속 1800m, 그러니까 마하 한 3.5? 마하 5? 3.5, 15? 마하 5 정도 되는 거죠. 뭐 저거보다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포구 초속이죠. 그렇고, 대전차 미사일은 보통 빨라봤자 초속 300m다. 저기 이거는 6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속도가.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차에서 발사하는 승형 자격탄은 여기 날탄만큼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관통하는 게 아니고 화학적인 에너지탄이기 때문에 저거보다는 속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봐줘요. 1800까지는 안 올라가고. 그렇지만 대전차 미사일보다는 훨씬 빠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구심이 하나 생기긴 생겨요. 자, 전차에서 발사하는 대탄을 요격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보태면 날탄도 요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어쨌거나 그 둘은 가까우니까. 여기 밑에 있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RPG보다는. 이건 음속 이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연구 과제에 그런 언급은 안 됐지만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에서 개발되는 뭐 동구권, 서구권 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날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봐요. 즉 전차에서 발생하는 승형 자격탄을 요격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자, 이건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고속탄, 저속탄이라는 부분.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개발했던 게 이스라엘에서 지금 트로피만큼 빛을 못 보지만 아이언 피스트라는 게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아이언 피스트가 등장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IMI가 개발한 것이고, 트로피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뭐 장갑차 정도 채용이 된 것으로 보여요. 옛날식 장갑차에. 그건 업계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트로피 시스템을 선호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시기든 여기랑 인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시스템이 여기랑 닮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탄두예요.
대형탄, 능동 방어 시스템의 대형탄이 폭풍형이에요. 이거는. 이게 왜 차이점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트로피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그때 이해가 한번 되실 겁니다. 예, 폭풍형이고, 폭풍형은 뭐냐면 이게 포탄이에요. 날아가는 게. 지금 이게 폭발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꽝, 보통 일반 폭탄처럼 꽝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 엄청난 포갑이 나오겠죠. 이런 형식은 뭐냐면은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대전차 포탄, 물리적인 힘이 세죠. 예, 그것까지 교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탄을 폭발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방향이 삐뚤어지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차에서 발사하는 승용자격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형의 탄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이 그것으로 출발했고, 대신에 IM 피스트가 요즘 이제 그들의 홍보 영상을 보면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의 K2용으로 기존에 개발했던 능동 방어 시스템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처에 보병이 있으면 다친다는 거예요. 폭탄이니까 파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편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개발했다고 작년 정도에 홍보했던 기술이에요. 뭐냐? 탄체의 표면을 감싸는 금속을 폭발력을 강화시키는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탄의 폭발력 증가시킨다. 자, 그래서 저걸 보고 저게 응용이 가장 강력하게 예상되는 부분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골키퍼의 30mm 탄이다. 그래서 대한 미사일을 관통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워낙 빠르니까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올라가면 관통 당했다 그래도 그냥 달려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부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관통한 다음에. 뚫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뿅 들어간 다음에 터지면 되는 거예요. 유폭을 시키는 거죠. 그 용도의 탄이겠구나 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저게 아이언 피스트 같은 용어에 아이언 피스트 그걸 강조해요. 파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폭풍 더하기 파편이죠. 뭐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가까이서는 폭풍이 위험하겠지만 멀리서는 파편이 훨씬 위험합니다. 일반적인 폭탄의 폭발을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분해되는 포탄의 한 부분으로서 화약의 한 부분으로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금속 재료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저 기술을 활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이서 꽝 터져서 360도 방향으로 똑같은 화약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대공 미사일처럼 신관을 세팅을 해서 실시간으로 상대방 목표물이 있는 방향으로만 집중적으로 화염이 나가게, 그래서 아군의 피해가 더 줄어들게 플러스 알파까지 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네. 자,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기존의 K2에 들어갔던 APS 시스템이 파편 모델이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저겁니다. 예. 파편이 주살상 효과예요. 예.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좋겠죠. 오히려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타격할 수 있으니까. 저 파편의 빗속을 위협체가 뚫고 나갈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저게 우리 보병한테는 큰 심대한 장애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언 피스트는 저거를 폭풍으로 대체했다. 우리 새로운 연구 과제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우리도 같다. 우리도 폭풍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발화되는 금속 재료를 씀으로써 포탄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탄의 크기를 줄이면서 파괴력을 더 강화시킨다. 더군다나 그것을 안에 폭발 방향을 조정한다. 지대공 미사일처럼. 그래서 적이 있는 방향으로만 내뿜는다. 더 강력하게. 그럼 탄이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대신에 그것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정교해야 되고 그 신관이 그것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관이. 아주 이거는 그냥 컴퓨터가 자동으로 대응하는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결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예. 그런데 그간 다른 분야에서 있었던 기술적인 발전, 제가 좀 더 언급드린 그런 부분들이죠. 봤을 때. 예. 우리는 그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응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파편 모델이 폭발 기반이지만 파편 모델이 이제는 폭풍으로 바뀌었다. 또 지향성 폭풍으로 바뀌었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예. 자, 이 아이언 피스트의 이게 모델의 모습인데, 뭐 비슷합니다. 왼쪽 밑에는 레이더하고 각종 센서들이 있죠. 보면은 레이더하고 저쪽은 IR 센서 이런 것 같아요. 적외선 센서. 그리고 오른쪽은 대형탄이 두 발이 들어있는 것이죠. 평 날아가서 그 근처에 가서 꽝 터지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은 이것과 유사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도 단거리 대형탄에는 이걸 활용하는데 개선점이다. 이때까지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개선한 사안들이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 다음 트로피 시스템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게 이제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죠. 이스라엘 라파엘에서 개발한 거고,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은 저겁니다. 폭발 성형 탄자 EFP라고 하는 거. 제가 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은 기존의 아이언 피스트하고 비슷한 것과 더불어서 상황에 맞춰서 EFP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다 소형화시켜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레이더 같은 건 당연히 하나로 통합을 하고, 자, 이게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이게 에이먼 에이브람 전차도 채택을 했으니까 트로피를. 이게 레이더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아이패드 이렇게 눕혀놓은 것 같이 생긴 거 있죠. 저게 포탄이에요. 자, 이게 보면 EFP를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저기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에요. 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것의 장점은 뭐냐? 아까 그 아이언 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편을 없애겠다. 그래서 보병에 우리 아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우리도 사실 그게 지금 배치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엄청나게 장점이 있어요. 이 트로피 시스템은. 저기서 발사대에 나오는 게 포탄이 아니에요. 터지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쇠구슬들이 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날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쇠구슬들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깨트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은 상대방은 폭발할 수는 있겠죠.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최소한 내 폭발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언 피스트 같은 경우는 나의 폭발, 명중하면 상대방의 폭발 되지만, 이거는 상대방의 폭발,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게 큰 장점으로 보여요. 대신에 이거는 물리적인 쇠구슬을 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사체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위력이 급격히 감소해요. 이게 뭐 추가 추진제가 달린 것도 아니고 앞에 화약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의 전차포에서 발사하는 탄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거는 전차가 기동력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장갑, 맷집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거죠. 세계 시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트로피가. 그만큼 아군의 피해 최소화한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개발 계획을 보면, 연구 개발 계획 제안서를 보면은 그것을 다 장점을 다 취합해서 약점을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EFP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폭발 성형 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성형 자격탄이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위에 이제 꽃갈처럼 안에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쇠로된 막이 있는 거잖아요. 뭐 구리 계열에. 그래서 뒤에 폭약이 꽝 폭발을 하면 저 꽃갈이 확 뒤집어지면서 메탈 제트가 되는 거죠. 성형 자격탄에서는. 그래서 그 메탈 제트가 긴 창처럼 상대방의 장갑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같지만 이 EFP는 뭐냐면은 덩치가 훨씬 커요, 이게. 그리고 메탈 부분이, 금속 부분이 두꺼워요. 그리고 이제 직경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기존의 일반적인 성형 자격탄보다. 그리고 이제 꽃갈의 각도도 다르고. 이거는 뭐냐면은 꽝 발사가 되면은 메탈 제트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그것도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것처럼 꽃갈 모양의 그 금속재, 구리재 꽃갈이 쇳덩어리, 쇠구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관통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민병대에서 IED라고 그러죠. 급조 폭발물. 그래서 뭐 드럼통 갖고도 만든다고 할 정도예요. 원리는 간단한 거죠. 그렇지만 즉 탱크에 데미지를 주는 거죠. 이런 거나 공중에서 살포하거나 포탄으로 살포하는 적 기갑 차량의 상부 공격탄의
기능도 이겁니다. 이걸로 하면은 성형 자격탄보다 장점이 있는 것은, 성형 자격탄은 메탈 제트를 확 뿜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메탈 제트가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가 안 맞으면 효과가 많이 주는 거죠. 거기에보다는 이런 형태는 거기에 좀 더 자유로워요. 거리에 그냥 망치로 때리는 셈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값도 저렴하고, 자, 그래서 트로피 시스템은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쇠구슬을 몇 개 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납작한 아이패드 같은 게 걸려 있는 겁니다. 저기에. 그런데 안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놨어요. 이렇게 갈라지게. 그래서 뒤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짙은 색으로, 저게 폭약이에요. 꽝 터지면은 앞에 있던 구리 막들이 아래 그림처럼 구슬화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쫙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산탄총 개념이죠. 날아가는 방식을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탱크에 가까운 거리 내에서는 10m, 20m 내에서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 탄두가 여기에 맞으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체는 폭발하지 않는 것이죠. 대신에 날탄이나 대전차 포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탄은 이 쇠구슬들을 돌파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훨씬 안전하다. 얘가 포탄이 터지지 않으니까. 자, 이걸 발사하고 나면은 그 다음 판은 필름 갈듯이 밑에서 촥 올라와서 갈아버려요. 그 두 번째 탄을 발사하고.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게 트로피 시스템이고, 원리는 이렇다. 어떻게 보면은 단가도 저렴하겠다. 왜냐, 전자신간이 들어가는 필요가 없으니까. 산탄총 같은 거니까. 시간만 맞춰서 한쪽으로 발사만 시켜서 뿌리는 거니까, 하늘에. 그러면서 아군의 피해는 훨씬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탄에 이제 단거리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탄이죠. 그리고 전차 포탄 같은 데는 대응이 못 되는 것이고. 자,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요즘같이 이제 상부 공격탄이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의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를 가질 수 있겠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선점을 고민하겠지만 작동 방식을 봤을 때는 일단 그래요. 상부 공격탄에는 좀 제한이 있겠다. 그건 아이언 피스트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탱크의 전차에, 우리 아군 전차에 가까이 왔을 때 막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상부 공격탄 같은 경우는 이미 고도가 높아요. 자, 그런 점이 이건 아이언 피스트하고 트로피 시스템의 공통적인 약점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추정해 봅니다. 자, 그 점도 우리 연구 과제를 보면은 그 점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DIRCM을 쓰는 부분이에요.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이더가 충분히 추적할 수 있는 고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각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거리에서 요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근데 이런 시스템들은, 이스라엘제 시스템들은 그 방식이 뭐든지 간에 가까이 왔을 때 탱크 주변에 10m, 20m 내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상부 공격탄에 대한 대응은 따로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상대적인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보면 그런 점이 조금 더 이제 뚜렷해지는 것이, 우리가 왜 이것을 개발하고 있느냐. 즉, 우리나라 전략가들, 군의 전략가들이 향후 기갑 전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소중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언급들이. 대전차 무기 파괴를 급격히 증가하고 현대전장이 정규전이 아닌 시가전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하드킬, 우리가 오늘 이제 능동방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드킬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소프트킬 방식, 즉 적이 접근하는 걸 인지하고, 기존의 K2 방식이죠. 연막탄을 쏴서 적외선 차장을 치고 또 레이저 차장을 쳐서 그들의 무기체계, 날라오는 무기체계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숨어버리는 거죠. 스텔스가 되어버리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 개활지 전장에서는 작동이 되나 시가전 상황에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훨씬 가까운 데서 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킬 방식으로만은 충분히 대응이 못하는 경우가 앞으로는 더 잦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킬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기존의 하드킬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예. 그 밑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밑에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이죠. 쭉 지금까지 전장 환경이 원격 무인화로 전환되어 가고 있어 RPG와 같은 직접 화기의 공격보다 ATGM과 같은 정밀 유도 방식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 같은 걸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총이 등장하고 나서 칼은 다 사라졌잖아요. 예? 지금 생각하면은 칼을 들고 서로 막 육탄전을 벌인다는 건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RPG만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몸을 내놓고 용감하게 쏴야 되는 거잖아요. 직사거리에 놓고 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발사자한테 대전차 미사일, 유도 대전차 미사일 쥐어준다면 RPG는 아마 두 번 다시 안 쓰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ATGM이 훨씬 더 전차 위협일 것이다. 시가전 상황에서. 그거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거기에 지향성 방해 기술이 필요하다. 일단 뭐냐. 가까이 날라와서 터지면 안 되죠. 아군의 피해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데 기존의 트로피나 아이언 피스트는 탱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요격할 수가 없다. 특히 트로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발사를 하는 거니까 탱크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력이 급속히 감소된다. 그러면 자기가 터지든 폭발을 하든 아니면 폭발을 안 하든지 간에 상대방 것은 폭발을 할 거니까 요격이 되면은 아군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또 하나 대응이 안 되는 것은 상부 공격탄으로 오게 되면 그것도 근거리에서는 요격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장거리에서 요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DIRCM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향성 방해 기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술 개발했다. 마침.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지금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묻어난다고 보야 됩니다. 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꼼꼼히 짚어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 적외선 방해장비 항공기 적용성 확인, 그때 뭐 실험 영상도 보여줬었죠. 헬리콥터를 향해서 헬기를 향해서 적외선 미사일 쐈는데, 적외선 유도 미사일 쐈는데 회피 성공하는 거.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2022년 금년 초에 국방뉴스고 14년부터 18년 사이 국내 개발을 했고 운용 시험도 끝냈다는 거예요. 21년까지 ROC 충족 확인됐다. 자, 이 기술 완성됐다. 이제 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향후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우리 국산 전투기에 넣겠죠. 수송기 같은데. 일단 수송기나 저속기에 먼저 넣겠죠.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걸 갑자기 전차에 넣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죠. 자, 이거 DIRCM 예전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겁니다. 미국도 이거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비가 됐어요. 1, 2년 차이로 미국하고 우리하고. 그거 보면 참 대단하다. 개발진.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죠. 상대방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미사일 워닝 시스템이 있어요. 항공기에는. 그래서 뚜뚜뚜뚜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달려있는 트렛이 그 방향으로 지향을 하면서 여기서는 적외선으로 상대방 미사일을 찾아요. 그러면서 레이저 광선을 조합해서 상대방의 시크에다가 상대방 탐색기에다 정확히 쏘는 거예요. 깜깜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딴 데로 날아가겠죠. 이겁니다. 자, 이것을 지상용으로 적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추가해야 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상용, 즉 나의 전차로 향해 날아올 수 있는 상대방의 유도 장비가 뭐냐? 제가 봐서 가장 큰 거는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IR. 우리 형군 같은 걸 쏠 거잖아요. 지금 제벌린이나 그죠? 그 외에 다른 미사일들. 여기 그들이 쓰는 주요 주파수가 다를지 몰라요. 대역이. 그럼 그 대역에 맞는 것을 여러 가지를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쉽지 않은 이야기겠죠.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좀 오래됐지만 TV 탐색기가 달린 것도 있어요. 우리 옛날 매버릭 미사일 같은 게 보면은 그 앞에 TV로 전송을 하는 거잖아요. 화면을 보고 조종사가 조종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또 여러 가지 복합 탐색기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TV 탐색기는 가시광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가시광선을 쏴야지 상대방을 깜깜이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추가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늘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고민했던 부분일 거라고 봐요, 저는. 무엇보다도 장거리 대응이 가능하다. 예. 얼마나 장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의 능동 방어 시스템, 탱크에서 10m, 20m 거리에서 요격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만은 상부 방어가 자연스럽게 된다. 장거리에서 방어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고각이 낮아지니까. 그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군 피해 생각할 거 없죠. 예. 저 멀리 하늘에서 터지는 거니까. 그러면 단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단거리는 이 연구 과제의 방향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단거리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 기존에 우리 K2용으로 개발했던 그런 유형과 아까 EFP로 되어 있는 트로피의 형식을 두 개를 같이 쓸 것 같다. 그래서 저게 탄의 종류에 따라서 최적화시키려고 한다. 왜냐, 트로피 시스템은 RPG 같은 거 막는 데는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RPG 같은 거들. 뭐냐, 추가 폭발이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저기 탄속이 빠른 탄, 에너지를 많이 머금은 탄, 날라오는 물리적 에너지가 높은 탄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언 피스트 같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스타일을 쓴다. 하지만 그 점도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 가지 개선형, 파편이 적게 나오게 한다. 그리고 지향성으로 해서 추가로 우리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타격력은 더 증대시킨다. 이런 거, 즉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제 추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K2의 기존 시스템이 복잡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포탑으로 구현하겠다. 통합 장착된 더미 포탑이다. 이게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다른 기갑 차량으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만 또 시장성이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향후에 지금 나오는 뭐 장갑차나 향후 차세대 전차 같은 게의 모습을 보면은 IR 스텔스, 소음 스텔스, 뭐 레이더 스텔스 이런 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표면이 매끈해야 돼요. 그래서 작아야 돼요. 당연히. 여기 보면 뒤에 이제 HILS 기반 통합 기능 및 성능 입증 시행 수행.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저게 뭐냐면은 시뮬레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컴퓨터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거를 이렇게 실험실에서 구축해 놓고 유사한 상황을 자꾸 부여하는 거죠. 즉 실물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섞여져 있는 생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현실 예측력이 훨씬 높아지겠죠. 우리가 저걸 상당히 잘하고 있고 저런 게 이제 그래서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실험 시설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KF-21 항공기를 개발한다거나 무기 체계 모든 아니면 또 다른 무장 체계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실수 없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컴퓨터나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 걸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용도를 하겠다는 거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워낙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포탄의 종류도 세 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포탄의 종류가 아니라 대응 수단도 세 가지죠. 예전에 레이더가 몇 가지로 있던 걸 레이더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능동 방어 대응 수단이 예전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지금 아이언 피스트도 그렇고 트로피도 그렇고 우리가 KT용으로 개발했던 것도 그렇죠. 그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저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소프트킬 기능이 덧붙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쓰려면은 저기 위험이 판단됐을 때 바로 순식간에 탄종 파악이 동시에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겠죠. 사람이 할 부분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컴퓨터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은 기존에 컴퓨터가 알아서 한다는 것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다 갖춘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가 해. 이렇게 되면 네가 해. 그런데 가지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프트웨어가로 미리 다 설정을 해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그 AI하고 머신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즉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간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드웨어가 가지는 부담도 적어질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설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최적화되는 거예요. 개발기는 짧아지죠. 오류도 없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을 확실히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선두권에서 멀지 않다. 몇 번의 사례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리고 좀 상업적인 부분, 방위 산업이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전차를 약 2,000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향후 이런 능동 방어 시스템이 나오면은 장착이 돼야 되는 게 K1 그리고 K1 A1 그리고 그들 개량형 그리고 K2 전차 다치면 2,000대 정도는 될 거예요. 이 개발이 완료되는 게 2026년 뭐 정도 되는 건데 물론 기술 개발입니다만은 K21 보병 연도 장갑차가 그때 되면 700대는 될 거예요. 차륜형 장갑차가 그때 되면 600대 이상이 되겠죠. 이들 모두는 이 능동 방어 시스템의 후보군이에요. 여기에 K200 장갑차는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수천 대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들 모두는 수년 안에 능동 방어 시스템 장착이 기본되는 세상에서 그들의 수명의 대부분을 보내야 돼요. 장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수출형에만 달 게 아니고 우리도 당연히 장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엄청난 기갑 전력을 해외 제품을 갖다가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걸 팔 때도 해외 걸 사다가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전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 쉽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기존의 명중률만큼은 확보가 됐던 K2형으로 개발한 게 이미 있는데 외국 거 사겠다? 그거 포기하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 레이더도 이제 다 통합이 되고 그러면 다기능 레이더가 들어가려면 당연히 A사 레이더로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 어떤 식의 레이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A사 레이더가 미래에 사용될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DIRCM을 우리가 항공기용으로 개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내수 시장이 있어요. 이러한 꿈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트로피는 우스워 보이는 오히려 K2 전차, K21 장갑차에 우리 이번에 개발될 이런 방호 시스템이 달리기 때문에 그 방호 시스템 때문이라도 우리 걸 사고 싶은 동기 유발이 될 정도의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잘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잘 안 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반 기술을 워낙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만 하고 적당히 지원만 하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 이만큼 채용이 됐고 경험을 다 할 거잖아요. 외국에서 볼 때는 K9 사는 거랑 같아요. 안정적인 거죠. 신뢰성이라는 부분에서. 자,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새로 개발된 능동 방호 시스템 때문에 우리 기갑 장비를 사고 싶을 정도 수준의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장비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가 투자했던 그 방위 산업의 결과물들이 해쳐 모여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우리는 고도의 기획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느낌이 드네요.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